외환 당국이 환율 방어를 목적으로 달러화를 투입하며 외환 보유액이 큰 폭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한국은행은 외환 위기가 닥칠 것이라는 걱정은 시기상조란 입장입니다. 오펙 플러스의 원유 감산하는 소식에 항공업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항공사는 연료비 지출 비중이 높은 만큼 유가 상승이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계속되는 금리 인상에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며 서울 아파트값이 19주 연속으로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영끌족이 몰려들었던 강북 지역의 하락폭이 두드러집니다. 부진했던 증시가 2,200선을 재탈환하는 등 선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불안한 주변 환경에 추세적 반등을 점치긴 어려운 상황인데요. 이슈 플러스에서 자세히 짚어봅니다. 센 경제라이브 출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서정덕입니다. 외환 당국이 지난달 원달러 환율 방어를 위해 달러화를 시장에 풀며 외환 보유액이 한 달 새 200억 달러 가까이 급감했습니다. 오늘 한국은행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외환 보유액은 4,167억 7천만 달러로 8월 말 대비 196억 6천만 달러가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금융위기 당시였던 2008년 10월 이후 13년 11개월 만에 가장 큰 감소폭입니다. 이에 대해 한은은 현재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은 세계 8위 규모로 충분한 수준인 만큼 외환 위기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오금화 한은 국제국장은 외환 보유액 감소 배경에 대해 외환 시장 변동성 완화 조치와 달러화 평가 절상에 따른 기타 통화 외화 자산의 달러 환산의 감소 등이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주요 산유국들의 협의체인 오펙 플러스가 다음 달부터 원유 생산을 대폭 줄이기로 결정하며 국내 항공업계 비상이 걸렸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5일 오펙 플러스는 원래 장관급 회의 뒤 낸 성명에서 다음 달 하루 원유 생산량을 이달 대비 200만 배럴 줄이기로 합의했다 밝혔습니다. 이에 고환율,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사들이 유가 상승 가능성이 더욱 힘들어질 것이란 분석입니다. 유가가 오르면 항공사들이 지출하는 연료비도 그만큼 늘어나기 때문인데요. 대형 항공사의 영업비용 중 연료비가 30에서 최대 40%를 차지하는 만큼 국제선 운항 확대로 연료 소비가 늘고 있는 상황 속 항공사들의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세계적인 금리 인상 여파에 부동산 시장이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거래가 없다 보니 서울 아파트값이 19주 연속 하락하고 있는 건데요. 특히 영끌족이 집중 매수했던 강북 지역 아파트값은 10억 원이 붕괴되기도 했습니다. 이지영 기자입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연일 최대 하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0월 첫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0.2% 하락하며 19주째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강남 3구에 속해 있는 송파구가 대단지와 오금동 위주로 떨어지며 지난주보다 0.27% 내렸고 강서구는 가양동 주요 단지 위주로 하락했습니다. 특히 영끌족들이 집중 매수했던 강북 지역이 지난주와 비교해 0.24%로 가장 크게 떨어졌는데 아파트 값은 10억 원이 붕괴되기도 했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꿈의 숲 해링턴 플레이스 84제곱미터는 지난해 11월에 10억 8천만 원에 거래됐었는데 올해 6월엔 9억 5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삼성 레미안 트리베라 2단지 84제곱미터 역시 올해 4월 11억 8천만 원에 거래되던 매물이 지난 7월엔 9억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업계에선 강북 지역 집값이 두드러지게 떨어지는 이유로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를 꼽았습니다. 강북권 같은 경우는 강남 대비해서 대출에 대한 규모를 키울 수 있는 시장이었거든요, 몇 년간. 그렇다면은 지금 대출 규모를 키웠다라는 거는 금리 인상이나
금리 인상이 지속되고 있는 추세에서는 아무래도 하방 압력이 더 크게 작용할 수 있는 환경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에서도 가장 대출을 잘 활용해 집을 살 수 있었던 곳은 강북이었는데 대출이 막히자 집을 사려는 사람이 없어 급매만 거래되다 보니 집값도 내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시장에선 강북권을 비롯해 수도권의 주택 가격이 계속 내려가는 것을 두고 거품이 조금씩 빠져가고 있다고 입을 모읍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여신금융협회 제13대 회장에 정완규 전 한국증권금융사장이 취임했습니다. 이 정 회장은 여신업계 도약을 위해 각종 규제 개선과 새 성장 동력 발굴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포부입니다. 김미연 기자입니다. 오늘 정완규 여신금융협회 신임 회장은 점점 더 치열해지는 금융 경쟁 환경에서 여전업권이 소비자의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습니다. 여전업계가 앞으로 5년, 10년, 20년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야 국민들로부터 선택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인지에 항시 중심을 두고 일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협회가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적극 앞장서서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여전사가 다양한 분야의 진출에 수익을 내는 멀티플레이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에 힘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여전사는 예금 등 수신 기능이 없어 금리 같은 외부 경제 환경 변화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정 회장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제도 개선 등을 통해 본업에서의 수익성을 강화하고 해외 시장 진출 지원 등 신규 수익원 창출에도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회원사들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이해관계자들과도 충분한 설명과 설득을 통해 궁극적으로 상생 가능한 균형점을 찾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정 회장에 대해 그동안 공직과 민간금융시장을 두루 거치고 원활한 소통 능력을 갖추어 업계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적임자로 평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신임 정완규 회장은 오늘부터 3년간 여신금융협회를 이끌어가게 됩니다. 서울경제TV 김미연입니다. 다행히 증시가 반등에 성공하며 2,200선을 회복하고 또 지켜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도 1% 정도의 반등이 나왔는데요. 국내 증시를 둘러싼 대내외 변수가 아직 워낙에 많고요. 변동성도 강하다 보니 향후의 추세를 누구도 자신 있게 논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장 자체가 어렵다는 건데요. ISS의 이지환 대표 연결해서 시장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지환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말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증시 변동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어제는 오르다 내리고 오늘은 또 상승폭이 괜찮았어요. 근데 구체적으로 지금 논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지금 증시 상황이 어떤 겁니까? 일단은 이제 증시가 분기점에 지금은 들어와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단기적으로는 지난 6월 달에 형성했던 저점을 지금은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자리가 6월 저점이 되기도 하지만 조금 더 크게 보신다면은 지난번 코로나19 급락 때 증시가 급락했던 위치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증시는 이제 상방과 이제 하방에 대한 논란이 좀 커질 수 있는 자리고, 다음 달 11월 달 FOMC에서 만약에 이제 마지막 자이언트 스텝이 이루어진다면, 금리 절정론에 대한 부분에서 증시가 우호적 반응을 보이느냐, 혹은 경기 침체론이 부각되면서 추세적으로 하방이 더 깊어지느냐라는 분기점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분기점 상에서 외국인들과 기관의 수급이 하루하루 단위로 프로그램에 따라서 달라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증시의 장기 변동성은 좀 커져 있고 추세적인 방향성이 아직은 나오기 힘든 모습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조금 더 확인 과정을 거치는 과정이 조금 필요한 구간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대표님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상황을 놓고 한간에서는 추세적으로 바닥을 잡았다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이거 데드캣 바운스다. 한마디로 기술적으로 일시적인 반등이 나온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동안 이제 반등이 나올 때마다 사실은 이제 기술 반등이 좀 그쳤고, 우리가 실망을 굉장히 많이 들어왔다는 부분도 사실은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제 지금 이번에 반등에도 조금 인상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이제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고, 우리 증시도 마찬가지지만, 최근에 IT 섹터 경기 성장률을 비롯한 IT 섹터를 비롯해서 굉장히 공매도 순매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난번 바닥과의 저점에서 수급이 좀 달라지는 모습이고, 또 한 가지는 외국인들이 풋옵션이 대량으로 매도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유출을 해보면 시장 상황은 굉장히 어렵지만 6월 저점을 이탈하면서부터 외국인들은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지만 하방 쪽 물량들이 대거 청산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전의 저점에 비해서는 신뢰성이 조금 높아져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물론 이런 하방 쪽 물량이 청산이 된다라고 해서 바로 상방으로 전환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 이 가격에 대한 논란을 좀 본다면 분명히 저점 내에서 공매도 환매가 일어나는 부분은 또 사실이기 때문에 시장을 너무 비관적으로 보기보다는 지금은 그 시장에 대한 상황이나 생각, 인식보다는 오히려 시장을 이루어가는 주체들의 리액션 반응을 보고 행동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번 저점에서는 확연하게 외국인들이 지난번 팬데믹 때와 마찬가지로 풋옵션 대량 매도가 일어나면서 하방쪽 물량을 청산하고 있다는 부분이 가장 인상적인 부분으로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어제 이제 보시면은 우리 증시와 미국 증시가 서로 엇박자가 나고 있는데 대부분 이제 프로그램 그 매도 물량, 외국인들의 선물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이 외국인들의 선물의 움직임은 대부분 이전에 공매도 물량과 연계되어 있는 그 해지 물량이기 때문에 오히려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 압박을 받아서 프로그램 물량이 출회되면 외국인들의 공매도 환매가 일어난다는 점에서 오히려 긍정적인 효과를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단기적인 변동성은 커가지만 오히려 저점에 대한 가능성도 역시 같이 커지기 때문에 지금은 너무 비관적이기보다는 조금 시장 상황 주체를 보면서 외국인들의 수급에 따라서 시장 상황을 좀 현실적으로 판단하는 부분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결국에는 미국 경제 지표나 경기 상황에 따라서 글로벌 긴축 행보가 결정이 되고 이에 따라서 지수가 지금 움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향후에 봐야 될 경제 지표 일정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꼭 짚어봐야 될 지표, 변곡점이 될 만한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 이제 가장 당면하게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은 10월 13일 CPI 발표가 있습니다. 이제는 이제 CPI가 우리가 예상했던 부분보다 덜 떨어지면서 시장이 하방 압력을 좀 세게 받았는데 10월 13일 날 CPI 발표를 전후로 해서 시장이 변곡이 형성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요. 특히 이제 이후에는 보시면 10월 16일 날 중국 전인대에서 이번에 시진핑 주석의 3년이 될 가능성이 이제 높아지는 큰 빅 이벤트가 있고, 또 여기에 11월 2일 날 FOMC에서 금리 결정, 그리고 11월 8일이 미국의 중간 선거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을 본다면 경제적인 일정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지만 정치적인 부분이 지금은 조금 더 중요하게 작용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역대적으로 본다면 미국의 중간 선거가 있는 해에는 대부분 10월 달에 약세로 출발해서 4분기는 오히려 뒤쪽으로 갈수록 강해지는 전략 보강의 모습을 많이 보였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본다면 이번에도 중간 선거를 앞두고 시장은 4분기가 오히려 뒤쪽으로 갈수록 시장이 좀 강해질 수 있다라는 부분에 기대감을 좀 가질 수 있고, 그 시발점이 바로 10월 13일 CPI 발표 전일 수 있다라는 점을 좀 보신다면은 과연 이제 여기서 금리에 대한 결정론, 더 이상의 자연적 세력이 없다라는 가정이 형성된다면 누구와 예상하지 못하지만 시장은 또 급반등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0월부터 11월 초까지 이루어지는 경제적, 정치적 일정에 따라서 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수 있다는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 질문입니다. 변동성이 굉장히 강하고요. 대응도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여겨볼 만한 섹터가 있을까요? 결국 이제 우리가 지금 중심을 가지고 봐야 될 부분은 시장을 이끌어가는 주체인 외국인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의 부분입니다. 지금 최근에 2, 3일 동안 글로벌 증시가 반등이 나오는 부분은 대부분 그 일치되는 섹터가 있는데 IT 섹터입니다. IT 섹터에서 반도체나 2차 전지를 비롯해서 외국인들의 환매가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그 IT 섹터에서 가장 많은 펀딩 자금을 받았던 ARK 이노베이션 ETF 펀드가 다시 자금 유입이 새롭게 되면서 테슬라를 비롯한 IT 섹터 공략을 하겠다라는 부분이 어제 뉴스에 전해지기도 했는데요. 이런 부분을 본다면 지금 현재 반등은 외국인들의 IT 섹터 반도체와 2차전지 쪽에서 공매도 환매가 시장 주체를 이끌고 있다. 물론 공매도 환매 이후에 결국은 글로벌 자금이 유입된지 여부를 좀 더 봐야 되겠지만 가격적으로 워낙 많은 지금 현재 하락을 겪었기 때문에 경기 민감도나 경기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보다는 오히려 가격적인 메리트는 IT 쪽에서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외국인들이 이 부분을 주목하는 걸 본다면 우리도 가격적인 메리트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 반도체와 2차 전지를 좀 위주로 볼 필요가 있고, 특히 반도체는 이번 4분기와 내년 1분기 20% 가까운 판가 하락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 그 반도체 하락 사이클이었던 2018년도를 비교를 해보면 판가가 가장 저점일 때 오히려 주가가 바닥을 치고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본다면 이번 4분기부터는 IT 섹터에도 관심을 좀 가지고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ISS의 이지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가 이달 개국 14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이를 기념해 도시, 모빌리티 그리고 미래를 주제로 특별 포럼이 진행됐는데요.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포럼을 통해 모빌리티 신산업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뜻을 밝혀왔습니다. 윤혜림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모빌리티 혁명의 선도국가가 될 수 있도록 모빌리티를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서울경제TV 개국 14주년 특별 포럼에서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도시의 조화로운 발전이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모빌리티 환경의 개선은 미래 도시의 질적 성장을 가져올 것입니다. 이번 포럼을 통해 인구 문제를 구조적으로 풀어가기 위한 도시의 발전, 그리고 모빌리티의 혁신에 대한 건설적인 대안들이 도출되기를 기대합니다. 윤 대통령은 또 모빌리티 환경의 개선은 도시의 조화로운 발전과 현재 직면한 인구 감소의 위기를 푸는 데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도시 발전과 저성장 극복에 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서울경제TV 개국 14주년을 기념해 열린 이번 포럼에서는 도시, 모빌리티 그리고 미래를 주제로 도시 혁신을 통한 인구 감소와 저성장 극복 해법이 모색됐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아시다시피 양극화의 심화, 성장 능력의 고갈 등 복잡한 난제에 봉착해 있습니다. 이번 포럼을 계기로 해서 도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다양한 기획과 프로그램들을 시리즈로 선보일 예정입니다. 이번 포럼에서 기조연사를 맡은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은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을 주제로 서울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을 제시했고, 이어 서승우 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부 교수가 도시와 모빌리티의 미래를 주제로 기조연사를 진행했습니다. 한편 이번 포럼에는 양형자 국회의원과 김종석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장, 이인호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이 축사를 위해 참여했으며 300여 명의 청중이 참석해 미래도시와 새로운 모빌리티 환경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였습니다. 서울경제TV 윤혜림입니다. 예, 포럼 소식 이어갑니다. 포럼 기조 강연 연설자로 나선 오세훈 서울시장은 미래 서울의 모습을 제시했는데요. 동행, 매력, 이 두 가지 키워드를 통해 서울을 세계 탑5 도시로 만들겠다 밝혔습니다. 서청석 기자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에 대한 미래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오늘 서울경제TV 개국 14주년 특별포럼에서 기조연설을 맡은 오세훈 서울시장은 미래 서울을 동행과 매력이라는 두 가지 키워드로 정리했습니다. 먼저 오세훈 시장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회적 약자와 함께 동행할 수 있는 도시의 모습을 설명했습니다. 그는 지난 1년간 사회적 약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생계, 교육, 주거, 의료 분야에 걸친 취약계층 4대 정책의 틀을 설명하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소득이 낮은 계층의 경제 환경 지원을 위한 서울형 안심소득 사업,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서울런, 임대주택의 고급화를 이루는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고품질 의료 서비스인 서울형 공공의료 서비스 등 내용이 담겼습니다. 특히 약자와의 동행 지표도 개발해 사회적 취약계층을 실질적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서울을 세계적 도시로 만들기 위한 목표를 밝혔습니다. 서울을 세계 탑5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 다각도의 정책을 추진해 규제는 과감하게 개혁하고 여의도 금융특구 조성, 글로벌 유니콘 기업 육성, 세계 뷰티 산업 허브 구축, 글로벌 관광도시 조성 등 관련 인프라를 확충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시민과 관광객이 서울의 매력과 감성을 느낄 수 있도록 도심 내 녹지 조성 계획도 말했습니다. 여기가 지금 세운상가죠. 그를 결합개발 방식으로 이렇게 바꿉니다. 용적률 높이 제한, 인센티브를 줄 테니까 거기서 버는 돈 세운상가 허무는 데 써라. 그렇게 해서 세운상가를 허물고 종묘부터 남산까지 이런 녹지를 쭉 만들어서
도심 속 독립된 녹지가 아닌 뉴욕 센트럴파크와 같이 도심 속 대규모 녹지를 만들고 도심 내 개천과 하천 등 공간을 재구성해 수변도시 조성, 한강의 노을을 즐길 수 있는 그레이트 선셋 한강 프로젝트 등을 통해 전통과 현재, 미래가 공존하는 매력적인 도시 서울을 만든다는 목표입니다. 이 밖에도 한강을 교통수단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도심 한국 모빌리티,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계획 등 달라질 서울의 청사진을 그렸습니다. 서울경제TV 서청석입니다. 오늘 열린 서울경제TV 개국 14주년 특별포럼에서 자율주행 기술이 스마트 모빌리티의 핵심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카메라와 라이다 센서 개발의 속도가 붙어 미래 기술의 핵심으로 자율주행이 떠오를 것이란 건데요. 장민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승우 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부 교수가 오늘 열린 서울경제TV 개국 14주년 특별포럼에서 자율주행차 기술의 현황과 발전 방향을 전망했습니다. 서승우 교수는 미래 도시의 핵심은 스마트 모빌리티의 핵심은 자율주행 기술이라며 앞으로 자율주행 기술이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도시를 넓힐 수 없는 물리적 한계로 인해 인구 증가 문제가 모빌리티 기술 발전을 견인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현실을 감안했을 때 사실 이런 많은 부분들을 자율주행 기술, 자율주행차가 앞으로 큰 역할을 할 것이다 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사실 미래 도시의 핵심은 결국은 자율주행차가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미래 도시와 자율주행은 사회적, 기술적, 경제적 측면에서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승객 운송 외에도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서 교수는 자율주행 기술 발전으로 카메라, 라이다, 초음파 센서 등 전 부품에 대해서 급성장을 보일 것이라며 센서 시장 확대 가능성에 대해서도 시사했습니다. 또 통신을 비롯한 인프라적인 측면에서도 메커니즘이 동반된다면 더욱 시너지를 발휘할 것이라며 이 모든 것이 아우러져야 자율주행 생태계가 완성된다고 내다봤습니다. 서 교수는 자율주행 기술이 널리 보급되기 위해서는 반도체, 소프트웨어, 인프라, 통신 등 종합적인 발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경제TV 장민선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성훈입니다.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경상 해안은 흐리고 강원 영동에는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강원 영동 지역에는 30에서 60, 많은 곳은 80mm 이상 비가 내일 늦은 오후까지 내리겠습니다. 경상 동해안 지역은 내일 다시 비가 내리겠는데요. 경북 북부 동해안은 새벽부터 저녁 사이 30에서 60, 많은 곳은 80mm 이상 비가 내리겠고 경북 남부 동해안과 경남 동해안에는 낮부터 저녁 사이 10에서 4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온이 많이 내려가면서 낮에도 쌀쌀한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한낮 최고 기온은 18도, 광주는 20도로 평년보다 3, 4도가량 낮아 쌀쌀하겠는데요.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면서 체감 추위는 이보다 더할 수 있으니까요.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입니다. 중부지방은 흐린 후 개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과 수원 12도, 대전은 13도를 보이겠습니다. 한낮에는 서울과 인천 18도, 대전은 20도가 예상됩니다. 동해안 지방은 아침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속초 12도, 강릉 11도로 시작해 한낮 기온 15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남부지방 하늘 흐리겠습니다. 아침 기온 광주 14도, 부산 16도가 되겠고 한낮 최고 기온은 광주 20도, 부산 23도가 예상됩니다. 부산에는 낮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해와 남해는 흐리고 동해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전해상 4m 이상으로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일요일에 강원 영동과 경상도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고 월요일에는 전국적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생경제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